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챕터 1장 재정학의 연구 목적에서요 2절에 해당하는 왜 재정학을 연구하는가, 미국 및 세계 각국 정부에 관한 사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재정학을 연구하지? 이거는 약간 경제 전체적인, 그리고 정부와 관련한 데이터 관련한 이용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팩트들을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지금까지 재정학이란 어떤 학문인지 살펴봤고요. 아직도 근데 우리가 왜 재정학을 공부해야 돼? 귀중한 시간을 여기에 쏟아야 돼? 이럴 수 있는데,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아니, 재정학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정학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요? 재정학의 주체가 정부잖아요. 바로 정부의 역할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정부의 어떤 역할이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정부 규모가 확대되는 걸 한번 볼게요. 정부의 규모가 점차 확대돼요. 팽창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그림은 20세기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 증가를 나타내는 건데,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미국 얘기긴 해요. 자, 수평축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간 연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축이 뭘 나타내는 거예요? 연방정부 지출 나타내는 거야. 정부의 지출. 자, 그런데 이제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1930년대 좀 이렇게 커졌다가, 그 다음에 40년대 때 이렇게 많아졌다가 계속 좀 팽창하다가 잠깐 또 90년대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계속 팽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는 부분은 엄청난 경기 침체가 되거나, 여기도 좀 뾰족한 부분이 있죠. 아니면 전쟁과 관련한 국방비, 요게 좀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로마 시대 때부터 뭔가 전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게 돼서 정부 아니면 왕정의 지출 비용이 커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교재를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1930년대는 연방정부의 활동이 국내 GDP의 한 3.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GDP 대비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대략 이때는 한 3.4% 이렇게 되고 있었죠. 자, 근데 세계 대공황 기간 중에 좀 확대되었다가 이때가 2차 세계대전, 이때 이제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봤더니 거의 GDP의 한 절반 정도, 50%까지 거의 육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0년대 지나가면서요.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평균적으로 대략 한 20% 선상에서 머무르고 있네요. 추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초, 90년대 초, 2000년대 초반, 후반에 점차 증가하면서 대략 한 25%까지 이렇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근데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자, 거기 밑에 16페이지 한번 그림을 보세요. OECD 평균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미국이 약간 평균과 비슷해. 거기는 선진국에서 총정부 지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거기 보면 GDP의 퍼센트지로 해서 총정부 지출을 차지하는 걸로 봤더니 OECD 평균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녹색깔로 돼 있죠? 색깔도 맞춰서 볼까요?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거기 보시면 핑크 색깔입니까? 미국 주황 색깔이네. 약간 평균에 좀 못 미치면서 비슷하게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미국. 근데 거기 보시면 스웨덴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평균보다 굉장히 높게 이렇게 차지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스는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점차 증가하다가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는 거 알 수 있네요. 여기 뭐 뛰어넘지는 않았지만 흐름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스웨덴 이렇게 있고요. 오케이? 네, 이 정도. 자, 그리스는 한 3배 이상 증가했대요. 자, 17페이지 가보시면 1960년대 이래 미국, 스웨덴, 그리스의 정부 지출 증가와 OECD 평균, 네, 그거를 나타냅니다. OECD 평균. 자, 거기 보니까 잠옷 흥미로운 점이 나타난대요. 자, 뭐가 흥미롭니? 한번 보시면 이 표를 봤을 때 미국은 OECD와 유사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그러나 OECD 국가들의 정부 지출의 증가 속도는 미국보단 좀 빠르긴 했습니다. 그리스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미국보다 낮았는데 그리스는 빠르게 증가해서 빠른 증가와 더불어 증가와 한 3배 정도 이렇게 된 거 알 수가 있고요. 스웨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국가들과 60년대에는 비슷했는데 이후 빠르게 증가합니다. 스웨덴도. 근데 거기 보면 그리스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점띵 네모를 보시면 20세기에 나타난 정부 지출의 증가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점차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야. 이건 뒤에 우리가 다룰 거야. 아니, 왜 자꾸 팽창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팽창 이유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지방 분권화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 분권화. 네, 이러한 특성을 한번 살펴보시죠. 분권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정부의 핵심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여러 수준의 정부 간의 집중화의 정도.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얼마나 밀집해 있는가. 우리도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지출이 더 높은 연방 부문으로 집중되는지 아니면 더 낮은 지방정부나 주정부로 집중되는가. 예, 그거에 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중앙정부라고 할게요. 여기 연방정부라고 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이렇게 봤을 때 비중이 어디가 크냐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은요 연방정부의 지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다른 수준의 정부 지출 비중 역시 상당 수준인 40%.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60% 연방정부 그리고 한 40% 지방정부 비중으로 이렇게 밸런스가 권한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 점띵 네모에 있는 것처럼 아니 그러면 이것도 집중화와 분권화, 이 중앙정부에 쏠리게 되는 것을 집중화라고 하겠죠. 집중화. 그리고 이게 이제 분권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권화. 아니 이게 분권화와 집중화에 관련된 최적 적정 수준이 있을까? 요거 최적 적정 수준이 있을까? 수준은 얼마인가? 네, 요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할까요? 지출, 조세, 적자, 채무 이렇게 있습니다. 지출, 조세, 적자, 채무 이렇게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가게 운영할 때 예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 번 거에서 쓰고 남은 게 있으면 그걸 흑자, 밑에서 두 번째 있죠? 자, 그래서 흑자 현금 흐름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 내가 돈 번 거보다 더 많은 것을 지출했어. 그러면 그게 적자 현금 흐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가계와 마찬가지로 재원을 조달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재원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이제 조세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게 되고요. 요걸 이제 정부 지출 해가지고
쓰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선 18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만약에 내가 정부 지출이 조세보다 더 많아, 가계와 마찬가지로, 그럼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야 됩니다. 차입을 해야 되고 그 차입이 가계의 부채를 증가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유입을 통해서 상환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벌면 그 부채만큼을 갚아야 됩니다. 자,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게 되면, 그러니까 조세가 정부 지출하고 이렇게, 그럼 이게 적자 재정이라고 얘기하죠. 재정 적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온 조세 수입이 정부 지출보다 크게 되면 이거는 흑자 재정, 재정 흑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거 두 개가 이제 같으면 균형 재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정 균형 이렇게 표현하는데, 균형 재정이 제일 좋긴 하죠. 근데 이제 언제나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돈 쓸 때가 되게 많은 거야.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늘 적자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면, 적자 재정이 돼서 이게 1달러가 누적이 되면 정부 부채 규모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debt, 이게 부채가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재정 적자냐 흑자냐, 이거는 조세나 정부 지출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량의 개념인데,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부채, 여기 이제 저량 개념, 스톡 개념으로 얘기하죠. 거기 한번 볼까요? 적자는 1년간 지출이 수입을 얼마나 초과했는가, 요거는 유량이야. 우리 경제학 처음 할 때 얘기하죠. 플로우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흐를 유자를 써요. 자, 그런데 요거는 스톡해서 저량, 스탁 개념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거의 적자의 누적 개념이 되는 것이고, 정부의 부채는 이제 차입을 통해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자, 거기 그래프의 앞에서 본 것처럼 거기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1차, 2차 뭐 세계대전 같이 전쟁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조세 수입 가지고는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엄청난 지출, 이렇게 되면 뭐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60년대 말까지는 가능한 한 연방 정부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70년대, 90년대까지는 한 GDP의 5%에 달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적자가 나타났다가 잠깐 흑자로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 시대가 들어왔을 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발하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구제금융이나 등등등 해가지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지출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거기 보시면 지출은 증대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힘드니까 텍스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런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자가 당연히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 아시는 사실인데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단락 보시면 부채 규모는요,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크게 증가하다가요, 거기 보시면 19페이지에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걸 살짝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 수입과 지출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그걸 관련된 흑자와 적자 나와 있고요. 거기 보시면 채무가 이제 누적돼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시간이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 여기는 이제 수입과 지출인데, 거기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정부의 수입이 좀 증가하다가 뭐 이런 식의 모양을 그리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정부 지출이 어떻게 돼요? 이때 좀 많았다가 이렇게 엄청 전쟁 때 커지고 비슷하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정부 지출이야. 지출. 그리고 파란 색깔이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수입.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정부의 뭐 조세 수입이나 정부의 재정 수입에서 재정 지출을 뺀 그 차이가
여기 흑자 대비 적자 대비 흑자인데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내려갔네요. 그러다 이제 약간 균형을 좀 유지하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코로나 때 적자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적자가 이제 누적된 크기가 이제 채무가 됩니다. 이때 엄청나게 채무가 확 증가하겠지. 좀 줄긴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클린턴 행정부일 때 잠시 여기 나와 있는 부채가 좀 줄어들다가 다시 또 계속 팽창하면서 지금 코로나 때는 더 심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정도 봐주시죠. 아니 그러면 정부 지출이 자꾸 이렇게 팽창하고 들어오는 수입보다도 큰 경우가 많은데 이거 어디다 썼어? 재정 지출의 분포 한번 볼게요. 자, 지출에 대한 용도가 무엇인가? 요거를 한번 체크해 봅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가서 가볍게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20페이지 가보시면 OECD 국가의 국가 채무 수준이 나와 있는데 거기 평균보다 어떻게 됩니까? 미국도 좀 높고 그거보다 거기 보시니까 채무 수준이 저쪽 일본, 이탈리아 굉장히 높은 거 알 수가 있고요.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데는 오히려 굉장히 낮은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도 보시면 이건 주정부와 지방정부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입은 언제나 지출을 능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흑자가 좀 더 많이 있네요. 자, 우선 기능별로 한번 지출 용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줄 그림 1-7은 60년대와 2019년도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의 세출 예산의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고 있어요. 자, 지출 용도를 살펴보는데 기능별로 봅니다. 그냥 한번 감을 잡기 위해서 살짝 보는 거니까 또 미국 얘기니까 가볍게 보시죠. 60년대는 어떤 게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까? 국방 아닙니까? 국방. 국방이 굉장히 컸어. 국방비가. 1960년대. 자, 그리고 또 큰 게 뭐야? 실업 및 장애 보험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국방비가 거의 한 50% 절반을 차지하다가 실업 및 장애 보험, 실업 보험이라고 쓸게요. 네, 요거 차지하는 비중이 한 8%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2019년이 되었을 때, 자, 국방과 관련된 거기 비용이 어떻게 돼요? 14%로 줄었어요. 그래서 요거 비중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 14%로 크게 감소하고, 실업보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실업장애보험은 한 6% 정도 유지했는데, 뭐가 증가했어? 사회보장연금이 크게 변했지. 사회보장 관련한 연금이 거기 대충 한 12%였는데 얘는 그대로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는데 얘가 엄청나게 커진 거 알 수 있어. 거기 보시면 사회보장연금이 한 18%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복지 관련해서요 비용 지출이 커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위에 연방정부 말고 밑에 주정부를 한번 보시면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22페이지. 국방에 대한 얘기가 잠깐 있습니다. 이 국방 서비스 같은 성격은요. 첫 번째 줄에 공공재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공공재. 우리 중요한 재정학에서의 하나의 토픽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국방은 한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혜택을 공유하는 게 공공재의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줄에 내가 보스턴을 방어하는 미사일을 구입하게 되면 그 혜택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공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과소하게 공급되는 문제가 있어요. 공급돼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국방 비중이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국방 비중이 굉장히 좀 컸어. 근데 이제 점차 줄어들게 되는 거. 두 번째 단락에 오늘날 방위비 비중은 연방정부 세출 예산의 6분의 1로 낮아지게 되었고요.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뭐 약간의 국지전과 전쟁은 좀 있긴 하지만 뭐 옛날같이 큰 군비 경쟁 이런데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대신 비중이 증가한 두 분야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은퇴한 노인 계층의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연금, 요거 부분이 비중이 좀 크게 증가하게 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은퇴한 노인 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잖아. 네, 그래서 자기가 저축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정부가 개입해서 지원해 주는데 한 18.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의 개별 예산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규모가 거의 제일 커졌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노인, 빈곤,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의료 보장 프로그램으로 거의 한 30% 예산이 지출되고 있대요. 이렇게 사회보장연금이나 공적의료보험을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소셜 인슈어런스, 이게 사회보장연금, 공적의료보험, 이걸 그냥 합쳐서 얘기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민영화, 시장에 맡겼을 때 바람직한 수준으로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편익과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연방정부에서요, 개인들의 은퇴 이후에 소득이 감소하게 될 거를 좀 보전해 주기 위해서 강제로 가입시키는 공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첫 번째 재정학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아니, 정부가 이거 사회보장제도 같은 거기 나와 있는 사회보험을 운영해야 되겠어? 요게 이제 첫 번째. 야, 개입했다가 오히려 시장 실패 때문에 개입했는데 개입했다가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니야? 요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정부와 연방, 지방정부의 지출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앞에 표를 보세요. 교육과 사회복지 관련된 비중이 굉장히 크네. 보건, 의료 부분도 굉장히 확대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육, 사회복지, 주택 분야가 전체의 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정부와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이 엄청나게 증가해. 대신 지방정부니까 공적연금이나 국방비 항목 이건 없지. 국방비 탱크 미사일 같은 거는 연방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교육, 복지, 공공서비스, 교통, 기타 영역에서 지출 감소로 상쇄되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비용 의료 체계가 서로 이렇게 맞바꾼 거 아닌가? 구축 효과가 발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연방정부 수준에서 지방정부 수준에서 바람직한 지출의 종류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 우리가 얘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 수입원의 분포 볼게요. 조세 수입. 아까는 이제 쓰는 거에 대한 분포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수입원의 분포를 살펴봅니다. 자, 위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연방정부랑 지방정부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연방정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연방정부. 자, 두 번째 줄 볼까요? 자, 미국 국민들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소득세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의 거의 그래도 절반은 아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소득세가 큰 비중. 거기 보니까 대략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시간에 따라서 별로 차이 없어. 거기 보니까 60년대도 44.5, 2020년대도 45.5 이렇게 됩니다. 자, 큰 차이를 보이는 거는 이제 법인세인데 법인세 비중이 이렇게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60년대는 법인세가 22% 정도 됐는데 2020년에는 한 5.9%로 확 떨어진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담배, 주류, 휘발유 등 그걸 물품세라고 하네요. 물품세, 물건에 세금을 때리는 거야. 담배세, 휘발유세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12.8%에서 물품세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이것도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세목으로 봤을 때요.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임금소득에 부과되는 그게 급여세야. 급여세. 근로자의 급여에 이제 세금을 때리는 거야. 급여세. 급여세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급여세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다. 여기서 사회보장 관련된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급여세는요, 소득세와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소득세는요, 말 그대로 뭐 소득을 증가시키는 모든 원천은 다 포함됩니다. 거기 보니까 예금, 이자 등 모든 종류의 소득에 포함돼요.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금, 이자, 내가 예금을 했어. 거기다 이자 소득을 얻었습니다. 이것도 포함이지. 근데 급여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근로소득을 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소득에 세금을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예금의 이자 이런 것들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급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분의 1이었는데 3분의 1로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증가했다는 게 의미가 뭘까? 그렇게 나와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매세가 또 있습니다. 판매세는 담배나 휘발유에 대한 주정부, 지방정부 물품세를 포함해서, 그리고 연방정부의 교부금, 교부금은 지방정부가 재정이 열악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연방정부, 우리나라로 하면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소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균분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 정도 살짝 보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규제자로서의 정부 역할 이렇게 있네. 아니,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정부 지출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있는데 규제를 통해서 어떤 경제 활동에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경제 사회 활동을 규제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봐주세요. 자, 점팅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먹는 식품이나 복용하는 의약품 같은 게 식품의약국 들어보셨죠? FDA라고 합니다. 식품의약국에서 자, 거기 보시면 지출하는 예산은 0.025% 이렇게 된다고요.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요. 비중은 작으나 자,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커요. 뭐냐면 거기 보시면 모든 식료품이라든가 생수 및 화장품의 상표와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요. 상표와 이거 먹어도 돼? 안전해? 안전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시판을 승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팔려고 하면 여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업무로 인해서 우리가 청력을 잃거나 가스 질병에 걸려서 반복된 스트레스성 손상을 입는 경우에 직업안전건강관리청 이렇게 있습니다. OSHA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뭐 다 있는 거죠. 거기 보니까 1000만 개 이상의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관련한 규제를 담당합니다. 아니, 이렇게 3D 환경에서 위험한 곳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다니 안전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과 케이블 방송의 채널 같은 경우에 연방통신위원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FCC라고 하죠. 통신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이쪽을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FCC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뭐 통신이라든가 케이블 통신이라든가 TV, 라디오 이런 걸 규제하는 것이죠. 통신 같은 것을 규제. 그러니까 이것도 다 재정학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환경보호청 해가지고요. EPA 이렇게 얘기하죠. EPA. 환경 관련해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식료품 공급 같은 거에 의해서 위험을 최소화하네요. 자, 그래서 대기 오염 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부가 개입할 때 정부가 여러 가지 조세 수익과 정부 지출 외에 규제자로서의 또 경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 자, 다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3절에서는 코로나19 동안 일선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재정학의 질문들. 자, 코로나19 동안 우리가 인트로에서 얘기했었는데 코로나19와 재정학에 관련된 토픽, 이슈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재미있는 내용들이라니까요. 자,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는 건데 첫 번째는 언제 개입해야 되는가 요거요. 언제 개입해야 되지? 그것도 애매하지. 즉각 개입해라. 대규모로 즉각 개입해라. 아니야, 좀 지켜보고 나중에 개입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방대한 수의 정부 개입을 야기했는데 정부가 개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막 강제했단 말이야. 아니 이거 해도 돼? 언제부터 해야 돼? 언제 해제돼? 이 사생활에 대한 이제 개입을 하는 거지.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의 확산을 위해서 주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셧다운, 폐쇄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우리가 공산국가야? 이럴 수 있겠죠?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 혼란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논쟁을 해야 되는가? 당연히 의견이 다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화당은 어떻게 됩니까? 공화당은 약간 우리가 경제학으로 따지면 약간 고전학파에 해당하는 시장의 원리를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제한을 좀 축소해라. 제한과 정부의 개입이죠. 개입을 축소하고 이렇게 가능한 한 거기 보시면 또 재정 지출도 축소해라. 정부의 재정 지출도 축소해라. 알아서 시장의 원리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해라 이거고 이제 민주당에 해당하는 것은 큰 정부를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큰 정부로 개입을 확대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정부는 언제 개입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우죠? 개입을 해야 되는가? 네, 이것도 하나의 이슈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민주당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선호했는데 공화당은 개인의 사생활 개입하지 마 이렇게요. 그래서 민주당은 자, 마스크 착용 같은 정부가 적극 나서는 거야. 큰 정부니까.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해라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라 이렇게 되고 안 돼 이거는 개인의 사생활을 너무 침입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공화당은 좀 완화되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완화 조치를 하는 것이고 이게 정답이 있습니까? 뭐 그거는 뭐 결과적으로 성과의 목표가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이렇게 정당의 색깔이 두 개로 확 나눠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민주당은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라.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보시면 공화당은 기업의 대출 지원, 실업자보다는 아니 기업이 살아야지 그 다음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 기업이 만들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아니 근로자들이 말이야 실업자들이 돈이 생겨야지 물건을 구입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수요를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건을 사야지 공장이 돌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민주당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화당은 또 코로나19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데 좀 가까이 있고 민주당은 대신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좀 더 우선시했다. 다음에 어떤 효과, 결과를 가져왔니? 이 측면에서 우리가 재정학의 4가지 문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정부 개입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자연 실험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과 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험실에서 직접 뭔가를 할 수 없잖아. 근데 코로나라는 어떤 이벤트,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말 그대로 어떤 새로운 변화 전과 변화 후의 상황이 달라지게 되고요. 정부의 그 충격이 개입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MBER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워킹 페이퍼 같은 것도 많이 올려놓고요. 26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줄에 경제학적 연구는 정부 개입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통찰력을 제시해 주면서 거기 나와 있는 어떤 연구는 두 번째 줄 볼까요? 정부의 대응이 대부분 활동이 정부 시행 이전에 그냥 자발적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뭐 그런 것도 나와 있고 다른 연구는 정부가 급여보호 프로그램 같은 거 PPP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생각보다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 확대 같은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연구와 그렇지 않았다라는 상반된 연구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왜 특정 정책을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거요. 특정 정책을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 봅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을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두드러진 중점 사항은 정치 경제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 두 번째 줄 2020년 말에 9천억 달러의 구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고용보험 확대 정책보다는 PPP 거기 위에 보시면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거기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게 되었고요.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은 또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의회를 통제하는 것을 감안할 때 공화당이 기업 자금에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시대였으니까 공화당이 기업의 지원 자금에 우선순위를 두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하자 고용보험과 주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 이쪽 실업자 지원 확대 이런 쪽에다가 또 더 많은 재원을 쏟아붓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다른 게 변한 건 없어. 코로나 상황이 온 건 똑같은데 미국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누가 주도권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대응이 달라져요.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그래서 마지막에 좀 슬픈 얘기를 합니다. 경제학이 정부 의사결정에 뭐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해. 이런 정책을 실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했는데 막상 최종 결론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 정치인에 의해서 정치가가 법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종의 정부의 의사결정의 기준은 경제학이 아니었군. 약간 슬프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때 경제학에서 백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한 얘기가 밑에 연습 문제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뭐 심화 연습 문제 이렇게 있죠. 제가 뭐 따로 과제를 내주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중간중간에 상황을 봐서 뭐 이렇게 읽을 거리나 과제 같은 거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막 지원을 하고 막 왕성하게 하면은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따로 과제가 없는데 만약에 뭐 따로 여러분들께서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뭐 거기 심화 연습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세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시죠. 그냥 스스로 그냥 거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그런 문제를 얼마나 고민했는가 그걸 가지고 제가 테스트할 테니까 한 번씩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1장은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보세요 할 만한데 그래도 꼼꼼히 한번 봤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2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